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70대 남성 실종자가 발견돼 경북에서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해 대책 등 해법을 두고선 입장차가 뚜렷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이 채택되자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또 장맛비가 내려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는 또 강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폭우가 끝나자 바로 폭염이 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양주 기온이 35.1도, 서울은 공식 기록으로 32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어진 비로 습도가 무척 높아져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2, 3도 정도가 더 높습니다. 땡볕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져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폭염이 지난 뒤에 주말부터는 다시 장맛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주춤하는 겁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충청과 남부지방이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도에 휴일까지 강한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극한 호우의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전망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우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장마 전선이 계속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늦게 시작한 장마가 늦게 끝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여파로 열차 운행이 엿새째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부터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철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KTX 일반선 구간과 일반 열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 피해가 커 선로가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의 경우 복구 작업에 최소 2달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극한 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의 물관리 정책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전국이 홍수와 산사태로 몸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작 전 전국의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 소양강댐 2개 반 분량의 저수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댐이 넘치고 미호강이 범람했습니다. 금강과 논산천 제방도 유실됐는데 이번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만 최소 170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지천이 범람하며 피해를 키운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포항에서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을 덮치며 7명이나 숨졌고 3년 전 부산에선 수정천과 동천이 범람해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댐이나 강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지만 그 외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방하천들이 원료되거나 붕괴되는 거, 그다음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거,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상류에 보면은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원료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선 아예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수자원 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된 이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됐던 12개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극적인 치수 관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부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호 활용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자원 관리에 있어 국토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치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 관리 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하천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중심에 둔 수자원 관리 대책엔 환경 파괴와 수질 악화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만큼 진통이 예고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빗물이 차 내부로 들어간 그런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차량 수명이 단축되거나 잔고장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후 어떻게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쏟아지는 지하차도를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거친 물길 탓에 차량 바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저기 얼마 안 나오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 지난해에는 침수 사실을 속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금감원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었더라도 이후 차량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기 제거입니다. 먼저 차 문과 트렁크, 보닛을 모두 열어둔 채 햇볕에 바짝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 웅덩이를 통과했다면 이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합니다. 빗물에 갇혀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무턱대고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정비소에 연락해 견인한 뒤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하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석의 앞쪽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곰팡이가 있게 되고 결국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습기가 있으면 오히려 부품이 부식이 더 되겠죠. 자동차 부품에 녹이 쓴다든지. 이 과정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사후 관리 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미국 남부는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역대 최장기간 더위가 이어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염이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에 화씨 110도, 섭씨 43도가 넘는 기온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결국 기록을 깼습니다. Well, this is the 19th day in a row that it's been over 110 degrees in Phoenix. And so this is not a record anyone wanted to break. 약 50년 전인 1974년에 18일 연속 화씨 110도 이상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것입니다. It's like you open an oven door and it's the heat wave, like when you open like an oven, that's what it feels like. Exactly what it feels like. So if you're like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최고 기온이 41.8도로 그동안 로마에서 관측된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도 폭염이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한 산불까지 극성입니다. 문제는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폭염이 이번 주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o repeated high nighttime temperatures are particular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because the body is unable to recover from sustained heat. This leads to increased cases of heart attacks and death. 전문가들은 폭염은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에게서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도지사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금까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만큼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한 조작 수사라며 공모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을 검토하는 등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밤샘 경론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이 10,000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경론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5%대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인상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표, 노동계가 제안한 10,000원에는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그 제시한 안의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다라고 최종 의사결정을 알려왔고 그 결과로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성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못 미친다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공익위원은 9,820원과 1,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에 이어졌고 표결로 넘어간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부터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노사 간극이 큰 만큼 11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표결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바닥에 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 가격의 87% 수준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적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36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5월 최고 3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31억 원까지 7억 원 급락했다가 다시 5억 원 올랐습니다. 전고점에 비해 약 95%까지 실거래가가 근접한 것입니다. 조경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구조 같은 게 딴 데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학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레미안 그 퍼스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가격이 예전 그 전고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 주공호 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2021년 11월 최고 32억 7,880만 원을 찍었다가 지난해 말 22억 원까지 10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고점의 88% 선인 28억 7,6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값은 전 고점의 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값은 전 고점 가격의 90% 이상 올라선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 지역은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바닥을 찍었거나 저점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여전하고 새마을 금고 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전체 시장의 추세 상승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곡물 수출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 지 하루 만인데요.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의 뱃길이 막히면서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 맞은 건물 천장이 뻥 뚫렸습니다. 건물 안에선 파편에 갇힌 남성이 웅크린 채 발견됩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95%가 수출되는 흑해 항구의 주요 거점 오데사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수출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지 하루 만에 공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공격의 복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Нанесен группово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 объектам, где готовились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безэкипажных катеров, а также месту их изготовления. 서방 사회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곡물 가격 폭등이 분명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 mean, the answer is very clear. He decided to weaponize food. And I think this is a huge mistake. Nicht nur die Ukraine, nicht nur den Hafen von Odessa bombardiert, sondern jede Rakete auf den Hafen von Odessa ist auch eine Rakete auf die hungernden Menschen in dieser Welt. 우크라이나 곡물이 먹여 살리는 세계인은 4억 명.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퇴출당했던 세계 최대 금융거래망 복귀를 곡물 협정 연장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 논산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피해 주민 지원에 나라 재정, 중앙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여야는 정쟁을 자제하고 수해 피해 복구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수해 원인 진단, 대책,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 편성 거듭 주장했고,
여당은 올해 확정된 예산부터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 투입하겠다면서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대적인 방제시설 투자, 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야 모두 이제 한 목소리로 수해 복구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 찾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해법을 두고서는 좀 입장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 경정 예산 이 문제를 놓고서는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부족할 경우 예비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추경이 필요 없는 겁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뭐 이번 그 수해로 44명이 지금 현재까지 사망 상태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실 삶의 터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피해 지원과 지금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당연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총론은 뭐 일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론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올해 아직 추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세수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를 기간을 보더라도 36조 정도가 지금 예상보다 더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이제 뭐 세수 상황이랄지 그리고 또 이게 당연히 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의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지금 뭐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안 될 경우에는 한 2조 8천억 원 정도의 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부족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추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강선우 의원님, 근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수해 복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국가 재난 등의 상황도 상정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번 수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아마도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할 때는 물론 당연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이 포괄적 지원이라 함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의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좀 길게 장기적인 플랜까지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충분하냐 예비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포괄적이고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요. 그리고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수해복구 TF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오늘 뭐 윤지욱 대표께서 백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여야정은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뭐 쇠 복구나 이런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네. 여야 정보다는 이제 여야 간에 예. TF를 구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그런 여야가 입장입니다. 만나서 네. 여야 정보다는 네. 현재로서는 여야가 여야 TF를 구성을 해서 예. 뭐 신속한 지원에 대해서 좀 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좀 그렇군요. 필요하다. 이제 예. 이러한 입장이고요. 그럼 민주당은 여야 TF부터 하자라는 여당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입법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집행 기관은 행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다 빠르고 매끄러운 그런 일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 또한 정부 또한 이 예. 논의 단위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하고 아무래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여당 쪽이겠죠. 그러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는 것보다 새 덩어리가 새 그 집단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네. 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월 본회의 열어서 빨리 수해 관련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들이 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사위에만 이제 계류되어 있는 것이 예. 이제 하천법 개정안이 있고요. 하천법 개정안이요? 네, 그다음에 예. 금강수계, 이제 금강, 예. 또 낙동강, 뭐 4대강. 영산강, 예. 이러한 그 섬진강, 뭐 예. 이런 관련한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 지천 뭐 이런 거 그래서 개발하는 이 겁니까? 법안들이 예. 지난 7월 17일에 사실은 좀 처리가 됐어야 여야가 되는데, 합의한 겁니까? 네. 그런데 예. 원래 이제 그래서 상정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가 이제 또 수해 때문에 환경부가 바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심사를 못했고 그래서 7월 지금 다음 주에도 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본회의 전에 이제 법사를 열어서 이러한 신속한 법에 예.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같은 예. 생각입니다. 아, 도시침수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지원과 복구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게 발효를 하려면 예산도 또 들어가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아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구라 함은 굉장히 좀 길게 봐야 되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재발 방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재발 방지까지도 재발 방지 포함돼야 관련해서 한다? 이런 법안들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환경부가 맡고 있는 수자원 관리 주체 이걸 국토교통부로 지금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아직 추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것은 이제 검토를 좀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 지난 이제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하천 관리에 대한 것이 전에는 국토교통부에 있다가 원래는 수자원 관리는 국토교통부에 있었는데 문정부 때 환경부로 바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관이 돼서 이게 뭐 원하는 대로 뭐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법 개정 없이는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물 관리,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능적인, 체계적인 그런 사실 비효율성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현재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가 최선을 다해서 물관리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천 관리는 사실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실 환경부로 이게 이관된 다음에는 제대로 이러한 홍수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이러한 지적의 소리가 많고 또 이번에도 보면은 또 그 미호강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은 이제 그 4대 하천 외에는 이제 다 지자체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지금 뭐 책임을 지금 뭐 전가하는 이런 상태도 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리고 집중력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를 이관하는 것을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선 의원님은 민주당이시니까 민주당에서 국토교통부가 맞섰던 이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뭐 기후 변화 등으로 이제 그런 중요한 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다시 재의관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체스판에 말 움직이듯이 요 부처 요 일에 저 부처 저 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가 맡으면서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정부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런데 요 업무하는 형태를 살펴보시면은 요 수자원국이 하던 업무거든요. 그럼 그 기존의 국토부 안에 있던 수자원국 전체가 그대로 환경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무를 하는 주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그런 단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단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국토부로 가야 된다는 그 논리에는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놓고서 야권에서는 이게 그렇게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써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부정적으로 그렇게 수급되는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수가 국민 혈세가 지금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까도 뭐 연장 성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은 추경 얘기부터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뭐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이 있으면 뭐 이런 것은 당연히 또 이번 그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이게 더 효율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뭐 보조금은 당연히 이것은 삭감을 하고 어떤 제대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취재 말에는 10분 공감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낭비 요소 줄여서 꼭 필요한 수해 복구에 쓰자는 것인데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하는 주장은 정쟁의 의도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국민적인 아픔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카르텔 이야기를 대통령이 꺼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해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련한 보조금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정한 보조금을 받아서 이거를 지금 수해 지원금으로 쓰자는 그런 말씀인데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이랑 그다음에 보조금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다시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고 해도 이것을 내릴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도 사실은 큰 덩어리는 복지부에서 정하지만 그 지원 체계는 지자체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도대체 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리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왜 도대체 연결을 시켰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카르텔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조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그러면서 명명을 하면은 그게 카르텔이 되고 부패 이미지가 되고 그런 지금 효과를 조금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카르텔도 많아요.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 처가 카르텔 관련해서는 그 카르텔 관련해서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국민적인 아픔 상황에서 카르텔이라는 그런 정치적 용어를 붙이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태양광 비리로 지금 150명이 기소가 됐고요. 한 681억 원 정도로 환수할 거다.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수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그러한 뭐 아주 무분별한 그런 태양광 사업을 또 허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이 좀 그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러한 지금 비판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그럼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이걸로 인해서 이게 수해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한 당연히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러한 빠져나가는 혈세를 줄이겠다. 저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카르텔이라는 말이 이거 정쟁화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공정화 상식을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혈세를 제대로 아끼고 예. 낭비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거라고 여야 이해하고 입장을 있습니다. 다 들어봤고요. 상식적인 발언이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정치적인 발언이다라는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폭우 피해 속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홍준표 시장 이야기해 볼 거고요. 김무겸 의원의 궁평 지하차도 발언 역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하지 않겠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고개 숙여 사과를 했어요. 자, 수해 우려 속에 골프를 쳐서 친 것은 부적절, 국민 정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겠다, 검토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이었죠. 네. 윤리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죠? 네. 전주 의원님. 내일 이제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사과를 좀 하셔서 뭐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회의는 그대로 열리고요. 네. 예. 그런데요. 근데 국민의힘 당 윤리 규정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나라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우 피해를 입었을 때 유흥이나 골프 이런 거 네.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윤리 규칙 22조에 그렇게 윤리 규정을 규칙에 있군요. 하고 예. 있습니다. 경위를 막론하고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경위를 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뭐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예. 뭐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또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 사실 지금 뭐 막대한 뭐 사상자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골프를 친다는 것은 매우 이거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윤리 규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2006년 수해 중 네. 골프를 친 홍문정 의원을 제명한 적이 있었죠. 뭐 강력한 조치였네요. 뭐 전례도 예, 예. 뭐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 또 인근한 경북도가 예. 큰 피해를 저도 이제 지난 일요일에 경상도 경북 예천군에 예천에서, 예. 그 수해 현장을 얼마나 많은 피해가 다녀왔는데 있었습니까? 저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뭐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예. 또 내일 윤리위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은 뭐 아마 예정대로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해 골프 홍준표 시장 사과를 했습니다만 내일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과를 하신 건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해당 그 윤리 강령에 따라서 아마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어떤 생각합니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세요? 그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전례를 참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례에 따라서 어떤 징계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네. 당시에 골프 연습장 갔던가요? 네네. 그래서 아마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징계를 받지 않았나요? 그때는 징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징계를 했던 거죠? 뭐 징계가 이제 뭐 그때는 또 뭐 물론 그것도 부적절한 예. 행위입니다만 예. 지금 그 또 상황하고는 조금 뭐 다른 점이 좀 있었던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골프 연습장을 좀 네.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본인이 좀 뭐 해명도 하시고 예. 또 사과도 하시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 정서에 맞는 정치인의 두 행동 필요하죠. 다 예. 뭐 징계 여부를 떠나서 두 행동 다 적절하지는 않았죠. 알겠습니다. 여야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또 김무겸 의원 궁평 지하차도 발언이 좀 여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 여당도 같은 입장입니까?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런 정말 국민적인 아픔, 이런 수해가 났을 때는 예. 여야 할 것 없이 자중하고 조심해야겠죠. 네. 궁평 지하차도로 우리 조국의 민족
유가족의 운명을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런 표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께 다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각은 뭐? 뭐 앞서 또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그건 뭐 부적절했다는 것이 또 뭐 그것은 뭐 국민의힘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많았고요. 어떤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게 예정돼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 일단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이제 가족을 잃고 뭐 이러한 이제 큰 그런 국가적 재난, 그러니까 큰 사고에 있어서 좀 이것을 정쟁화한다는 것은 어떤 경위를 떠나서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요. 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뭐냐면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데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하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이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 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60% 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렵게 됐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서 의총도 열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연기가 됐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계속 연기가 됐고 그리고 과연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데 이것을 거부할 것이냐를 놓고서 당내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결국 결의안을 채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의를 모았죠. 결의를 모은 겁니까? 결의안을 채택한 게 아닙니까? 결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저는 보지는 못했으나 그냥 결의한 겁니까? 그러나 그에 준하는 그런 결의를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총이 열리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도 그 의원들 몇몇끼리 모여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이 정말 그 당론에 준하는 그런 결의를 모은 그 결론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당한 뭐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도 그러한 영장 청구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시 또 좀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총의를 그렇다면 만약에 모은 검찰에서 거죠. 영장을 청구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를 다시 의총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어제까지는 현재 이런 결의만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설익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관해서도 저는 앞으로 좀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토론이 있을 것 같다. 방안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혁신이냐 진정한 혁신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족을 달았으니까요. 조건 없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저희는 서약서를 하고 각자 또 뭐 사진 뭐 이렇게 서약서를 직접 냈습니까?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원내에 제출을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좀 절차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정당한 도대체 그 영장 청구라는 것을 판단 주체가 누군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의문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돈봉투 사건도 정치적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원 취임 전에 일어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하면은 이게 민주당이 셀프 심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당한 영장 청구 아니야. 이러면은 그냥 이거는 또 안 내려놓을 수 있어요. 특권을 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뒷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이 추인 의총에서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안 한 거나 안 내려놓은 거랑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차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에 진짜 보여줄 거야. 자기 행동을 보여줄 거라고. 국민의 눈높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오늘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난번에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놨던 불체포 특권 포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런 의사표명을 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 언제까지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주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 혁신안을 만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조속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뢰 회복입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해서 아마 혁신위 차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존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라는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가 그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총의를 모으는 것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론의 형식이든 결의의 형식이든 선언의 형식이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에 진짜 보여줄 거야. 자기 행동을 보여줄 거야. 국민의 눈높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대표님한테 제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건 좋은데요. 우리의 진심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폭우구름이 물러나자마자 숨고를 틈도 없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2.2도까지 올랐고요. 주 후반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척 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주춤해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은 잦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강원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지역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이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